한국 기업들은 죄다 꺼져라. 인도에 질 좋은 노동력이 없으면 어차피 한국 기업들은 망할 수순에 놓여 있다. 여기 악덕 한국 기업들은 전부 인도에서 나가야 한다며 열변을 토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충격적인 일침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고 이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할 말을 잃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의 스와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최고의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국제 경제학 강의에서 정말 충격적인 강의가 있었고 이는 미국 전역을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의 중심에 있는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기에 이번 사건은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일단 이곳은 분명 미국 대학교이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학교 캠퍼스만 보면 여기가 미국인지 아시아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수많은 인도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이 보이곤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인종 비율 때문인지 최근에 하버드 대학 내의 화두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삼성과 같은 인도 내의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고 이러한 파업은 몇 개월이나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는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므로 당연히 인도 학생들은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중국 학생들은 이때다 싶어 한국을 헐뜯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학생들은 정말 병적으로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내비치곤 했어요. 이들은 평소에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요. 중국인들이 수업간에 하도 한국을 비하하는 의견을 표출하고 교내 게시판에 한국에 대한 비난을 유도하는 선동을 계속하자 하버드 대학교 측에서는 수업 시간에 다른 나라를 비난하면 처벌하겠다는 학칙을 제정했고 자유로운 의견 나눔의 상징이었던 교내 게시판까지 폐쇄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야말로 중국인들은 나쁜 의미로 역사를 쓰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인들은 한국 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렸고 결국 파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선동을 시작했는데 인도 학생들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인도의 편을 들며 한국의 갑질을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듯 인도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의 말에 넘어가자 중국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차별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인도 학생들보다도 더욱 분개해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인들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냐며 한국 관리자들은 인도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차별하고 있고 임금체불은 기본에 공장 내에 화장실조차 설치하지 않았다며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소변을 보는 열등한 민족이라 인도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다소 믿을 수 없는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기업들의 갑질과 한국인들이 인도에서 벌이는 야만적인 행위를 알리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교내에 뿌리기까지 했고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안 좋아지게 되었죠. 사실 인도 학생들은 그러한 중국인들의 선동에 홀랑 넘어가며 중국인들 편에 서서 한국을 비하했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빠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거든요. 사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긴 하지만 부자는 아닙니다. 다만 머리는 꽤나 좋은 편이라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아빠의 말에 따르면 삼성은 노동자들에게 월급 40만 원이라는 인도 평균 월급의 10배나 달하는 거액의 임금을 지급하며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최고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에어컨이 설치된 통근 버스와 식사 제공, 그리고 인도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여러 복리후생까지 삼성은 그야말로 기적의 일자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인 관리자들의 수준도 최고였고 늘 인도 노동자들을 배려해주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줬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한국인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돈까지 떼어먹고 있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주도한 집단 광기의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더욱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 주장은 그저 묵살당할 뿐이었고 인도 학생들은 제게 폭력까지 행사하려고 하며 저보고 한국의 편을 드는 배신자라며 과격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이러한 광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국제경제학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한국과 인도 문제만큼 국제경제학을 적용하기 좋은 사례가 없다며 강의를 이어나가셨고 이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현재 많은 한국의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기회가 많은 인도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는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한국과 기반 시설이 없는 인도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거래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도가 얻는 점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국적의 기업들과는 달리 한국은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현지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지인을 우선으로 고용할 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인프라 개선 및 현지 노동력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는 국가거든요. 즉, 한국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저렴한 다른 국가들이라는 선택지가 많지만 인도 입장에서는 한국이 최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온 인도는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인도의 삼성 노이다 공장에만 해도 약 7만 명의 인도인들이 고용되어 있으며 인도 전역을 포함한다면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7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는 첸나이에 위치한 현대 공장에는 15,000명의 직원이 직접 고용되어 있죠. 다른 지역의 현대 공장까지 전부 포함한다면 현대 또한 수십만 인도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인도에 들어온 전 세계 기업들의 공장 중에서도 인도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따로 있죠. 그건 바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제조업에 속해 있고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간접 고용 효과는 더욱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장의 존재로 공급망, 물류 및 서비스 분야에서 수백만 개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대규모 제조 공장의 각 직접 일자리는 지원 산업 분야에서 4-5개의 간접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인도에서 한국 기업이 창출한 약 70만 개의 일자리를 통해 약 350만 개의 간접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지간한 한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고 한국은 그야말로 인도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한국 기업의 공장들이 들어선 지역의 고용률은 평균 30%가 증가하여 한국은 인도에 열악했던 지역 경제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현대만 해도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85%를 인도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첸나이 지역에만 1,500개 이상의 인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개발되어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었죠. 현대의 공급망은 첸나이 주변의 전체 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다국적 기업이 이 정도로까지 현지 공급업체와 현지 경제를 살려줄 수 있단 말인가요? 그야말로 한국은 인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신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현대와 삼성만 해도 인도의 산업 생산량에 매년 약 200억 달러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존재만으로 인도의 제조업 GDP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3% 가까이 증가했죠. 매년 200억 달러만큼의 기여를 한다니 이건 웬만한 국가들의 1년 GDP에 맞먹는 수치로 그야말로 한국은 인도 경제를 부흥시켜주는 구원자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보다도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이 인도의 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이 정도로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또한 중국 학생들의 선동에 의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인도 학생들 또한 한국이 인도를 완전히 먹여 살리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듯 그들의 동공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듯 인도인들도 가만히 있는 상황에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중국인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공장은 인도 노동자들이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고 일만 하도록 화장실을 아예 만들지도 않았으며 마치 인도 경찰이 그러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인도 노동자를 때리면서 일을 시킨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런 차별의 국가가 인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리는 없다며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비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매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글쎄요, 중국 학생들이 주장한 한국의 차별행위에 대한 증거는 있는 건가요? 증거도 없이 남이 나라를 비하한다면 개정된 학칙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가요? 역시나 제가 증거를 언급하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군요. 중국인들은 증거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건지 매번 증거도 없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다른 국가들을 비난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중국 학생들이 말한 대로 한국은 차별만을 일삼는 국가일까요? 자, 보세요. 한국 기업들의 공장은
현지인들에게 업계 표준보다 2배는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평균 월급은 4만 원이고 다른 다국적 기업의 공장들은 이보다 많은 평균 2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평균 40만 원이라는 압도적인 월급을 지불하죠. 또한 성과급이 전혀 없는 다른 공장들과는 달리 한국은 생산성과 근태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와 연간 보너스를 제공하죠. 이 제도는 근로자가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상호이익으로 이어지는데 특히나 게으르다고 알려진 인도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공장은 노동자를 위한 현대적이고 안전한 작업 조건까지 갖춰놓았죠. 인도의 한국 공장은 많은 현지 또는 다른 외국 공장과 달리 근로자의 육체적 부담을 줄여주는 최첨단 기계와 자동화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 노이다 공장에서는 제조 공정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어 근로자가 반복적이고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고 헬멧이나 장갑, 방화복과 같은 고품질의 안전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난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국은 어떨까요? 유감스럽게도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도에 진출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임금은 인도의 임금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기에 인건비가 인도 수준으로 저렴한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인도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도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인도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답게 그 규모는 매우 미비하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중국이 인도에 세운 공장에서는 그야말로 인도 현지 기업의 공장들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고 차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은 19세기 작업장보다도 더럽고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중국 공장에는 화장실 자체가 없어서 중국 관리자와 인도 노동자 할 것 없이 그저 공장 앞 구덩이에서 볼일을 해결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는 녹슨 기계와 고철 더미, 폐기물의 악취와 뒤섞여 도저히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악취를 내뿜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도의 중국 공장은 시장 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착취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데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공장은 경쟁력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중국 공장은 인도 근로자에게 현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 인도 노동자들은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장시간 근무를 강요당하고 무급 초과 근무까지 강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급 휴가와 병가, 출산 휴가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인도 노동자들은 공휴일까지 반납하며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이죠. 물론 중국 공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학대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리자들은 인도에 파견왔음에도 힌디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인도 노동자들과 전혀 소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통역사를 고용하기는커녕 인도 노동자들에게 왜 중국어를 하지 못하냐며 무례하게 소리를 지르고 노동자를 때리기까지 하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일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인도인들을 무시하고 사람이야에 취급을 하며 일부러 밥 대신 개밥을 주는 수모까지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영상도 가지고 있고 미국 언론에서 비밀리에 촬영한 이러한 중국인들의 인도 노동자 학대에 대한 영상들은 전 세계로 퍼지며 중국의 처참한 민낯을 모두가 인지하게 되는 중이죠. 인도 노동자들은 불공정 계약과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 공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진 지금 여러 국제단체들이 나서 중국의 이러한 착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거라는 말입니다. 교수님의 충격적인 강의에 강의실 분위기는 일순간 냉랭해졌습니다. 인도와 같은 편이었던 중국은 오히려 인도인들을 못살게 구는 주범이었고 이에 흥분한 인도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에게 거센 항의를 하며 강의실은 일순간 혼란스럽게 변하고 말았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은 인도에 있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쓸모있는 질문을 건네야겠다고 판단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은 왜 자꾸만 한국을 걸고 넘어지는 건가요? 저희 아빠는 한국의 삼성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계시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파업은 뭔가 중국계 세력이 관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삼성 공장은 인도 평균 월급의 10배라는 엄청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인도 노동자들이 이에 만족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하버드 대학교 내에 있는 중국 학생들도
단체로 한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나가며 선동을 하는 것이 뭔가 중국 정부가 지령을 내려서 의도적으로 한국과 인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자 교수님은 흥미롭다는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놀라운 답변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학생의 의심처럼 실제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여 인도 내에 한국 공장 파업을 주도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 정보부는 중국의 정보부 요원들이 인도의 삼성 공장에 잠입하여 파업에 대한 선동과 언론 장악을 통한 여론 조작을 일삼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낸 상태며, 심지어 중국은 미국 내의 여러 대학교에도 스파이를 심어놔서 중국 정부의 지령에 움직이며 캠퍼스 내 여론 조작과 선동을 일삼고 있는 중국계 무리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낸 상태입니다. 저런, 아까 전까지만 해도 신나서 한국을 욕하던 중국 학생들이 길 잃은 아기 강아지처럼 벌벌 떨고 있군요. 미국이 당신들의 스파이 행위를 정말로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당신들은 그저 중국 정부에 이용당한 것일 뿐이겠지만 그래도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조만간 대규모 소탕작전이 있을 것이고 미국의 국가보안법은 상당히 강력하기에 아마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학생들은 꽤나 고생 좀 해야 할 겁니다. 아무튼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파업을 주도하며 한국을 괴롭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공장의 생산력이 저하되고 한국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중국은 그동안 상당히 많은 국가산업 경쟁에서 한국에 의해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일단 조선 분야만 해도 그렇죠. 중국은 물동량 기준 최대 조선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군용기, 친환경 선박 등 첨단 고부가 가치 선박을 건조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 중국은 품질과 기술 정교성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조선업체들이 전 세계 LNG선 시장의 75%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고, 한국은 2023년 카타르와 200억 달러 규모의 LNG선 100척 이상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중국이 한국의 정밀 제조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뚫지 못한 시장이었습니다. 중국은 천문학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한국과의 조선 경쟁에서 승리를 따내려고 했으나 결국 막대한 손해만 입은 채 한국에 완전히 대패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더 처참한 점은 중국은 이러한 실패를 통해 얻은 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조선 기술력은 여전히 뒤처져 있고 저비용 벌크 화물선에 집중하고 있어 첨단 조선 분야에서 경쟁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중 연료 LNG 선박과 무공해 선박 등 친환경 선박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 업체들은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동력 선박을 건조할 업체로 선정되어 조선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죠. 이 말은 한국은 앞으로 있을 다른 국제계약에서도 중국을 완전히 압도하며 계속해서 경쟁을 이겨낼 거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1대1로 정책을 통해 중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던 아프리카 국가들마저 한국의 기술력을 선택하고 있고, 이건 중국의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로 남게 되었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켰고 결국 이러한 프로젝트를 강행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한국의 높은 기준, 투명성, 성공적인 실적을 믿고 중국이 아닌 한국을 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이지리아 정유 프로젝트 수주가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4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정유소 건설 계약을 수주했는데, 이는 중국이 공격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한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링 역량, 글로벌 표준 준수, 수주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한국의 국제적 명성을 바탕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죠. 아프리카 항만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대우건설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주도했던 케냐와 모잠비크에서 항만시설 개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들 국가는 중국의 투명성 문제와 부채 함정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국을 선택했고, 결국 한국의 기술력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한국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국을 뼈아프게 만든 것은 따로 있죠. 그건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사실 한국은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메모리 칩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강국인데요. 그리고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죠. 그러나 중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쓰고도 결국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중국의 대부분의 전자산업들은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굴러가지도 않는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죠.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은 모든 역량을 반도체 기술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지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0%에 가깝거든요. 그러나 삼성만 해도 전 세계 D램 시장의 약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같은 시장의 약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기술 부문을 고려한다면 격차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은 첨단칩 제조 기술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삼성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3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칩은 대규모 14나노미터 칩만 생산하는 중국의 SMIC가 생산하는 칩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통상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는 10년 차이라고 보고 있고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10년이라는 기술 격차는 사실상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도 무방하기에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거대 자본 투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연간 900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수출의 거의 2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지배력은 한국에 막대한 경제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집 부문에서 자립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에 비굴할 정도로 매달리며 공급망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즉, 중국이 한국을 계속해서 견제하는 이유는 여러 국제계약에서 한국을 이김으로써 한국에 빼앗겼던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자존심을 챙기기 위함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기술 격차를 좁혀서 빠르게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한국과 중국의 격차를 보면 중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중국은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여 한국을 방해하는 지저분한 행동을 일삼는 것이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에 있던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학생들의 수상한 행동은 정말로 중국 정부의 지령을 받고 한 선동행위였고 심지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막강한 나라라는 것도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인인 제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꺼내기 시작했죠. 자, 저는 분명 인도는 한국 덕분에 역사상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선을 넘었습니다. 물론 인도는 중국의 선동에 넘어간 거지만 그래도 욕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거든요. 바로 한국 기업들은 인도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에 큰 손실을 받고 결국 인도에서의 전면 철수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이는 한국 기업들이 나타나기 전 매일같이 생존을 걱정하던 인도 노동자들이 주제를 모르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인도는 그야말로 국가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물류, 서비스 산업을 통해 수십만 명을 직간접적으로 수백만 명을 더 고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일단 삼성 노이다 공장을 예로 들어보죠. 7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삼성 노이다 공장이 폐쇄되어 수만 가구의 주요 수입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파생된 물류, 부품 제조, 운송 및 서비스 제공 업체와 같은 지원 산업도 차례차례 쓰러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최대 7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인도 전역의 수백만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이다 공장이 있던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내일 아침 먹을 것을 걱정하던 열악했던 때로 혹은 그보다도 더욱 비참한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와 긴밀하게 통합되어 인도 제조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철수는 한국 기업에 의존하던 많은 인도 기업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겠죠. 현대는 전체 자동차 부품의 85%를 인도의 1,500개 이상의 현지 공급업체에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현대가 철수하면 이 공급업체들은 주요 고객을 잃게 되어 광범위한 사업 폐쇄로 이어질 것입니다. 매년 30억 달러만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첸나이 주변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치명적인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도의 지역 경제의 불황은 점점 인도의 중심부로 흘러가며 인도 전역을 갉아먹게 되겠죠. 안타깝게도 인도의 많은 중소기업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기업의 계약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주요 기업의 지속적인 수요 없이는 기반 자체가 없는 인도의 중소기업은 버틸 수가 없고 결국 인도의 수만 개의 중소기업이 재정적으로 파산하게 되겠죠. 자, 인도 학생들, 아까 전에는 중국 학생들을 따라 그렇게나 한국을 욕해대더니 지금은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조용해졌군요. 한국을 욕했던 것을 후회하시나요? 그러나 후회를 해봐야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를 위해 2개월이나 기다려줬고 한국은 매우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지만 신뢰를 잃은 상대에겐 국물도 없는 무서운 민족이거든요. 그야말로 인도는 제 복을 스스로 걷어찬 셈이고 결국 한국 덕분에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경제적 풍요로움을 전부 다 반납하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경악을 금치 못할 강의에 저는 특히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다는 말은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아빠가 실업자가 된다는 말이었고 그 말은 저희 가족은 길바닥에 낳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터무니없는 선동을 일삼는 중국인들 그리고 멍청하게 그러한 선동에 넘어가 욕심을 부린 인도인들 모두가 싫어졌고 결국 울분에 찬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인도가 뭐라고 감히 한국을 거스른 것인지 저는 인도는 이젠 다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우리는 차별을 일삼는 한국인들과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 한국 기업들은 즉시 태국에서 꺼져라. 현재 태국 전역에 있는 한국 기업 공장들에서 대대적인 파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 유력 정치인이 파업이 한 달만 더 유지돼도 태국은 끝장이 난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공개하자 태국 전역은 패닉의 도가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아차라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삶의 연속이었지만 최근 들어 정말 급격한 인생의 굴곡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굴곡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사실 저는 다른 많은 태국인들처럼 한국에 죽고 못 사는 일반적인 여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K-팝을 늘 챙겨봤고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살았죠. 그러나 이러한 제 꿈은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꽤나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던 아빠가 특정 세력의 공격을 받아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버렸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저희 가족은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순식간에 가난해지게 되었죠. 아빠의 정치 생명이 허무하게 무너진 건 바로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태국 정치계에서의 중국계들의 세력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고 이들은 중국계가 아닌 사람들은 배척하고 끌어내리려는 특징이 있었기에 태국 혈통을 가지고 있던 아빠는 그러한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 되었던 거였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했지만 가난해진 저는 한국은커녕 해외여행조차 꿈도 꿀 수 없게 되었기에 제 꿈은 중국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 문화를 소비했고 반드시 한국에 가겠다는 꿈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다 저는 한국은 현재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농촌 지역에서 일할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고 있다는 정보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물론 저는 한국의 도시 지역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던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결국 한국의 농촌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도 제 비자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저는 태국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정말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 사건이었죠. 한국은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을 명확한 사유 없이 추방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에 대해서도 차별을 가하거나 강제로 구금시키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충격적인 행위였고 결국 제 한국행은 엄청난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그렇게나 짝사랑하는 태국인데 돌아온 건 한국의 무시와 차별이라니 이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
제겐 또 다른 문제사항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중국계 친구 하이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집이 꽤나 잘 나갔을 때 사립학교에서 친해진 친구였는데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중국계라면 학을 떼게 된 저였지만 하이윤만큼은 도저히 인연을 끊을 수가 없었을 정도로 그녀와 저는 상당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이윤은 다른 중국계답게 한국을 무척이나 싫어했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저를 볼 때마다 한국 드라마는 전부 중국의 소설과 전통 문화를 따라한 모조품이고 K-팝 또한 중국 음악과 중국의 전통 연극에서 비롯되었다며 그런 아류작을 좋아하는 건 수준 낮은 행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뭐 그런다고 제 한국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하이윤은 한국에 이상하리만큼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이윤은 한국에 간다는 제게 계속해서 믿기 힘든 정보를 알려주며 제 한국행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차라, 너는 한국의 수준 낮은 문화를 보고 홀린 탓에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믿게 되었나 본데 실제의 한국은 태국보다도 못 사는 후진국일 뿐이야. 네가 한국에서 버는 돈은 태국의 최저시급만도 못할 게 분명하다고. 그리고 한국은 상습적인 인종차별의 국가인 거 몰라? 딱 봐도 태국인인 너는 한국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거고 결국 상처만 받게 될 거야. 그게 바로 한국의 후진적인 수준인 거고 한국은 K-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기꾼 국가일 뿐이야. 뭐 그녀의 주장도 주장이었지만 태국 내의 반한 감정은 점점 더 악화되었기에 제 한국행에 대한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태국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분노한 태국인들은 반한 시위를 열며 한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급기야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공장들에서 근무하던 태국인 노동자들은 파업을 선언한 뒤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간간히 보이는 한국인들에게 묻지마 폭행까지 가하는 등 그야말로 태국은 무언가에 단단히 홀린 듯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태국인들은 단체로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한국에 대한 이상하리만큼 적대적인 감정을 보였죠. 그리고 이를 본 저는 점점 그러한 분노의 분위기에 동화되며 대체 제가 왜 이런 차별적이고 후진적인 한국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행을 포기하려던 그때 아빠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아차라, 중국인들과 중국계 태국인들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말렴.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기꾼일 뿐이야. 한국은 선진국이 맞고 너는 분명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현재의 태국 내의 반한 감정 또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 모든 분쟁의 원인은 태국에 있고 결국 100% 태국의 잘못이 맞기 때문이지.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태국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조직적인 스파이 활동까지 벌이며 태국인들을 선동하고 있고 태국인들은 여기에 홀랑 넘어가서 해선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아차라, 너는 남의 말을 듣지 말고 반드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길 바란다. 저는 아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중국이 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과 태국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해도 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못살게 굴고 차별하는 것처럼 한국인들도 똑같이 태국인들을 차별할 게 분명했기에 두려움이 들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에 대한 사랑과 동경은 쉽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상황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저는 이제는 정말 돈을 벌어야만 했죠. 무엇보다도 지금껏 아빠의 말은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한국행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이유는 계속해서 한국은 후진국이고 중국의 속국인 한국에 갈 바엔 차라리 중국으로 가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분명 한국인들은 태국인들을 무시하고 태국 국적자들이 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전부 추방시켜버리는 국가라고 했지만 한국인 입국 심사관들은 태국인인 저를 너무나도 친절하게 맞이해줬는데요. 심지어 인천공항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기에 저는 공항에서 계속해서 길을 잃고 말았는데 한국인들은 그럴 때마다 제게 헌신적인 도움을 베풀어줬죠. 저는 영어 억양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딱 봐도 태국인임을 쉽게 알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제 국적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태도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아빠의 말처럼 한국에 대한 무지막지한 소문들은 꽤나 과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로 이 모든 상황들은 중국의 조직적인 선동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일을 하기로 한 한국의 시골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저는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는 보고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훌륭했고, 덕분에 저는 버스만 타고 곧바로 시골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태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국가로 농촌 지역에는 사실상 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요. 태국에는 농촌으로 가는 대중교통 자체가 없을 뿐더러 부자들만 차량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농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오토바이로는 그렇게나 먼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태국의 시골 지역은 거의 버려졌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그러나 한국은 얼마나 선진국이면 시골 지역에 마저 기차 인프라와 고속버스 인프라, 심지어 공항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중국계인 하이운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건가 싶어 황당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의 관대한 임금체계였죠. 사실 저는 돈을 벌러 한국에 왔지만 하이운에게 세뇌된 탓일까? 한국에서 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분명 하이운은 한국이 주장하는 임금체계는 전부 거짓말이고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금액의 10분의 1만 지불하고 입을 싹 닫아버리는 사기꾼 국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녀의 말은 완전히 헛소리였고 오히려 한국의 임금체계는 각종 수당을 추가하면 명시되어 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태국에서는 1년은 벌어야 하는 돈을 한국에서는 한두 달만 일하면 충분히 벌 수 있었거든요. 이 말은 태국인들이 1년을 일할 때 한국인들은 그저 한 달만 일해도 충분하다는 뜻이었기에 이건 양국이 범접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태국에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유급휴가와 병가, 육아휴직과 같은 혜택을 한국에서는 한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전부 법적으로 보장받았기에 저는 한국이 제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선진국이라는 것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어요. 저는 드디어 큰돈을 벌어 부모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긴장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인 제게 이 정도의 임금을 준다는 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시골을 보더라도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시골 지역은 인프라가 몹시 형편없는 게 일반적이므로 저는 한국의 시골 지역에서 인간다운 삶조차 살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도대체 어느 경지에 이른 국가인지 도저히 제 예상에 맞아떨어지는 법이 없었는데요. 일단 인터넷 자체가 안 들어오거나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인터넷이 제공되는 태국의 시골 지역과는 달리 한국은 농촌 지역에 마저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네트워크를 구현해낸 국가로 태국의 상당수 네트워크 인프라도 전부 한국 기업이 도맡아서 설치했을 정도로 상당한 기술 강국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은 첨단 저궤도 위성 시스템을 구현해냈고 결국 아무리 외딴 지역일지라도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 속도를 유지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현실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스마트 도로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첨단 센서와 AI 교통관리 시스템이 장착된 스마트 도로는 한국의 시골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도로는 주행 중 조명을 조정하고 교통을 모니터링하며 심지어 날씨 변화, 도로 상황 또는 야생동물의 횡단과 같은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고 했죠. 이건 낮은 인구 밀도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노인 인구가 많아서 갑작스러운 위기에 취약한 시골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였고 저는 한국의 이러한 기술적 진보와 적재적소에 도입된 최첨단 인프라에 대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중국인들과 중국계 태국인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해왔던 건지 이해가 안 가서 학을 뗄 뿐이었죠. 다소 자존심이 상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시골 지역마저 태국의 수도인 방콕보다도 더욱 발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긴장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인들은 한국인들만 보면 폭행을 한다든지 하며 불이익을 가하기에 당연히 한국인들도 태국인들에게 똑같은 차별을 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하이운이 그렇게나 강조했던 부분이었고 심지어 태국 곳곳에서는 한국인들이 먼저 태국인들을 폭행하고 구금하고 있으니 자신들도 똑같이 한국인들을 차별하는 거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죠. 물론 공항에서는 꽤 운이 좋긴 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터무니없는 기대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여전히 놀라운 경험들만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한국의 농촌 어르신들은 태국인인 저를 차별하거나 폭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마치 딸처럼 잘 대우해줬거든요. 저는 그저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고 심지어 현재 한국과 꽤나 사이가 안 좋은 태국 출신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일단 제가 이곳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웬 한국인 할아버지가 꽤나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마을에 대한 설명과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이곳에서 살면서 필요할 만한 용품들을 챙겨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호의를 보고도 놀랐지만 어떻게 노인이 이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 싶어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태국은 다른 국가들의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라 워낙 영어가 보편화되어 있고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상류층에 속해서 자연스레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태국과는 달리 한국은 부정할 수 없는 선진국이었고 오히려 태국 같은 다른 저개발 국가들의 공장을 세워 노동력을 이용하는 나라인데요. 즉, 한국은 고용을 하는 입장이고 태국은 고용을 당하는 입장이니 한국은 굳이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태국은 반드시 영어를 잘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도대체 이 한국인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가 있는지 저는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께 영어 실력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무척이나 가난한 국가였지. 그리고 우리 집의 가정 형편도 좋지 못해서 나는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로 발돋움했고 이제는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여러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 한국은 노인들을 위한 영어 원격 플랫폼을 구축했고 무료로 영어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나와 몇몇 마을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영어를 배우면서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수 없었던 한을 풀고 있지. 참 좋은 세상이야. 그랬습니다. 한국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겐 무료로 강의까지 수강시켜줄 정도로 잘 사는 국가가 되었고 결국 지금의 한국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건 학교 자체가 없고 인터넷도 안 통해서 농촌 문맹률이 90%가 넘어가는 태국의 시골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었고 저는 한국의 이러한 선진적인 모습에 두 눈을 껌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인들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다는 점에 큰 존경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한국이 이렇게나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용감하고 실력 있는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할아버지 말고도 한국 시골의 친절한 어른들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들은 그저 외국인 노동자일 뿐인 제게 잔치까지 열어주며 환대해 주었거든요. 한국의 시골 어르신들은 새로운 가족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삼겹살과 파전, 그리고 각종 과일과 음료 등의 한식을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내오셨고 저는 그렇게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쑤셔 넣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인 어르신들은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제게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심지어 생필품이나 의류 등 필요한 물품들을 무료로 제공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이건 정말 꿈만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한식, 특히나 삼겹살 같은 코리안 비비큐는 제가 평소에도 반드시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저를 마치 친딸 대하듯 극진한 대우를 해주며 배가 터지도록 이러한 한식들을 제공해 주다니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인들의 환대에 눈물까지 핑 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가 다른 국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현재 태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한국의 차별 사건에 대한 소식들은 죄다 거짓말과 허위적인 소식임을 직감하게 되었죠. 오히려 한국인들은 약자의 편에 서며 약자를 보듬어 줄 아는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한국의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저는 힘든 농촌 일을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 깊은 행동들을 떠올리면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당연히 차별을 받을 거라 생각했던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너무나도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태국 내에 만연해 있는 한국에 대한 허위 사실들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게 될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유급휴가를 얻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태국 직장에는 유급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만 한국 같은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선진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저는 현재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는 마을 친구 폰을 만나기로 했죠. 폰은 마을에서 저희 집 옆집에 살고 있는 친구였는데요. 그녀는 저보다 훨씬 먼저 한국에서 일을 한다며 떠났고 제게 한국 주소까지 보내주며 나중에 한국에 오게 된다면 꼭 들르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리고 폰은 정말로 한국에서 성공을 했는지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많은 돈을 보내기도 했기에 폰은 마을 사람들에게 성공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며 존경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시골에서 일하던 태국인 깨우는 제가 서울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폰의 이야기를 듣더니 코웃음을 쳤고 이내 제가 만약 폰을 만나러 간다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거라며 그러한 사실을 감당할 자신이 있냐고 겁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아리송한 반응에 매우 당황하면서도 자꾸만 두루뭉술한 말로 겁을 주는 깨우의 화법에 화가 나서 반드시 서울에 갈 거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버렸는데요. 그러자 깨우는 안 그래도 자신도 이번 휴가에 서울에 놀러 갈 생각이었다며 폰의 주소를 보니 그곳은 태국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고 자신도 그 동네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으니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소 찜찜한 휴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폰이 살고 있다는 동네에 도착한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동네에서는 약물이 합법인 태국에서나 맡을 수 있는 정체불명의 약냄새가 진동을 했고 또 분위기도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폰이 살고 있다는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폰이 살고 있다던 집은 태국인들 여럿이 모여 사는 숙소였는데 그들은 폰이 한국에서 불법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거든요. 그랬습니다. 마을의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돈을 집으로 송금하곤 했던 폰은 알고 보니 한국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녀는 태국계 불법 업소에서 순진한 한국 남자들을 꼬신 뒤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따내고 도망가려는 목적으로 일하다가 덜미를 잡히고 말았고 결국 폰을 비롯한 그곳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일하던 불법 체류 태국인들은 죄다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이곳에 데려다준 깨우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죠. 내가 뭘 했어? 그래서 이곳에 오지 말자고 했잖아. 내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거주하는 모든 태국인들은 불법 체류자들이야. 너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지 알기나 해? 무려 78%야. 거의 태국인 입국자 5명 중 4명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불법 일에 가담한다고. 심지어 태국인들은 불법 업소뿐만 아니라 각종 약물과 사기 등 각종 질 낮은 범죄를 일삼으며 한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지. 나도 태국인으로서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오히려 내게 차별을 가할 줄 알았던 한국인들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거 있지? 현재 태국에서는 한국과 태국의 사이가 나빠진 건 전부 한국인들의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 때문이라고 하고 심지어 반항 감정이 매우 극심해져서 한국 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 노동자들은 월급을 2배로 올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내밀며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건 태국이 전적으로 잘못한 거고 한국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저는 이러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약자를 차별하는 형편없는 사람들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이 안 되긴 했지만 태국인들이 이렇게나 극악무도하고 수준 낮은 사람들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에 저는 그 즉시 혼란에 빠지고 말았죠. 그러나 깨우는 제가 생각을 추스를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내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들을 보여주며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나도 태국인들이 매우 감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해도 이번 반항 감정은 매우 이상하다고 볼 수 있지. 이건 태국이 명백히 잘못한 일임에도 한국을 옹호하는 기사는 단 하나도 보이지가 않잖아. 이건 중국계 조직에서 일하게 된 내 친구가 보내준 영상인데 현재 한국에서 불법 일을 저지르는 태국인들을 관리하는 건 태국계 조직뿐만 아니라 중국계 조직들도 함께 있거든. 그리고 이들은 중국 정부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한국과 태국을 이간질하고 있어. 이것 봐. 중국은 사이버 부대까지 운영하면서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을 이어가고 있잖아. 이들은 여론 조작으로 한국에 대한 옹호 기사가 노출되게끔 하고 있을 뿐더러 태국인 인플루언서까지 사주해서
한국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식의 거짓 영상을 만들라고 강요하고 있어. 불법 파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지. 중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이면서까지 태국 내 한국 공장들의 불공정 노동행위, 저임금,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 사이버 부대원들은 트위터나 현지포럼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한국 기업의 학대 사례를 과장하거나 조작한 게시물을 쏟아내고 있지. 이러한 게시물은 태국 근로자들 사이에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대규모 파업으로 이어지게 된 거야.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뭔 줄 알아? 중국은 태국의 노동권 증진을 가장하여 노동자 옹호단체까지 만들었고, 이 단체들은 태국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척하며 한국 기업들의 공장에서 파업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이러한 수상한 단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된 지 오래고, 중국 자본의 끊임없는 투입 때문에 한국 공장에서의 파업은 장기화되고 있고, 급기야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철수할 준비까지 하고 있지. 그야말로 중국 때문에 한국과 태국 모두 끔찍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저는 그제야 중국계 태국인 하이윤의 행동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날조를 통해 한국을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선동을 하고 다니며 반한 시위를 주도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들은 어째서 천문학적인 자금까지 투입하며 한국에 피해를 끼치려고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자 깨우는 이번에도 놀라운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만약 중국의 이간질로 한국과 태국의 사이가 악화된다면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태국을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집어삼킬 수 있거든.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잃은 태국은 결국 중국의 영향력 안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고, 중국은 이때다 싶어 태국의 정치와 경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태국은 중국의 투자, 인프라 프로젝트, 외교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겠지. 태국은 지금도 사실상 중국의 손아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대부분의 정치 세력들이 중국계인 상황인데, 만약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까지 단절한다면 태국은 그야말로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 거야. 심지어 이번 파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마저 전부 태국에서 빠져나간다면 태국의 경제는 완전히 곤두박질 칠 거고, 결국 경제력을 상실한 태국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의해 완전히 집어삼켜지게 될 거야.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양국 관계의 경색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태국 경제는 말이 아닌 상태라고 하는데, 만약 파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마저 모조리 철수해버린다면 태국은 아예 국가의 기틀마저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될 게 분명하거든요. 심지어 한국 기업의 공장들은 태국 내의 수많은 다국적 공장들 중에서도 최고의 임금과 대우를 보장하기 때문에 중국의 세뇌당해 파업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태국인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쪽박을 차며 파산을 하게 될 게 분명했죠. 중국계 세력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된 아빠도 그렇고 지금의 태국도 그렇고, 저는 중국과 연관되기라도 하면 하나도 좋을 게 없는 이러한 상황에 엄청난 무력감과 울분을 느꼈는데요. 그리고 자기 목을 스스로 조르고 있는 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저 또한 중국의 선동에 빠져 한국을 미워했던 과거가 떠올라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건 깨우는 왜 이렇게 똑똑한 건가 싶었더니 그녀는 태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국의 직장에 들어가 봐야 지금 한국에서 농사일을 도우면서 받는 월급이 5배는 더 많기에 다시 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바로 한국과 태국의 격차구나 싶어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태국 최고의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한국에서 농사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다니 한국은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경제대국임이 분명해 보였죠. 그리고 만약 태국이 이런 최고의 선진국을 거스른다면 태국의 국운도 여기까지가 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전부 철수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인도는 단 3개월도 못 버틸 것이다. 인도 삼성 공장에서 근무하는 인도 노동자들이 장기 파업에 들어간 이후 결국 삼성은 공장을 철수하는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요. 그리고 통계청에 의해 삼성이 철수한 뒤 인도에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된 이후
그렇게나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던 인도는 급하게 한국으로 외교부 관계자까지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의 아지시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력도 짧다는 제 단점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직업은 아직도 신분제가 모호하게나마 남아있는 인도 사회에서 상류층에서도 상류층에 속하는 매우 높은 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정치 가문의 후계자로서 새파랗게 젊은 나이임에도 외교부의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모님이 주신 기회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제게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도 노동자들이 한국의 삼성 공장에서 파업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쟁이 뭐가 좋냐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래 진정한 기회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법이거든요. 만약 외교부 관계자로서 이번 문제에 대해 인도의 편을 들며 강경하게 나간다면 인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게 분명했고 이건 제 존재감을 보여줄 좋은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한국을 욕하며 인도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제게 매우 신나는 경험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바로 제가 외교부 관계자로서 만났던 중국인 외교부 관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인도와 중국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지만 그래도 외교부 관계자였던 저는 중국 관계자들과 최소한의 소통은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완전히 자신들의 속국 취급을 하며 개발도상국 수준도 아닌 거의 빈민국으로 묘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인도와 중국이 지정학적인 문제나 국제정치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중국 관계자는 늘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중국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한국의 입장을 일축했고 심지어 가난하고 기술력도 없는 한국은 중국의 눈치나 보며 살아갈 뿐이라며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끊는다면 한국은 그대로 멸망할 게 분명하므로 후진국 한국은 발언의 기회조차 없다며 비난을 이어가더라고요. 저는 한국가를 대표해서 온 관계자들이 남이 나라를 쉽게 비하하는 것을 보고 중국인들은 정말 책임감도 없고 교양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나 한편으로는 한국이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면 중국인들이 그렇게나 무시를 하는 건가 싶어 약간의 한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국가가 인도에 공장을 짓고 수많은 인도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니 저는 한국에 대해 열등감과 질투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분명 인도는 아직도 나아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의 기술력에 의존하며 노동력을 제공할 정도로 수준 낮은 국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인도에서 각종 진상짓을 일삼기도 했기에 저는 한국을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현재 인도 언론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인도의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는 영상들을 다룬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인도의 신성한 불교 사찰이나 유적지 등에서도 거리낌 없이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더라고요. 물론 인도인들도 길거리에서 볼일을 본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최소한 유적지에 볼일을 보지도 않고 나름의 정해진 구역에서 대소변을 보곤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길거리 한복판이나 번화가에서도 대놓고 바지를 내려댔는데요. 이건 명백히 인도를 무시하는 행위가 분명했고 또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형편없다는 것을 증명했기에 저는 이런 수준 이하의 국가가 잘 사는 국가일 리는 절대로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아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갖게 되었고 삼성 하나에만 의지하는 불안정한 국가인 모양이었죠. 그리고 이런 형편없는 국가가 인도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것도 모자라 인도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며 파업까지 하게 하다니 이건 외교부 관계자인 제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무척이나 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파업 중인 인도 노동자들을 찾아가 격려해주기도 했고 한국이 인도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면 전부 인도에서 쫓아내버리겠다는 성명을 내는 등 강력한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인도의 저렴하고도 질 좋은 노동력이 아니라면 적자를 면치 못할 게 분명했고 결국 인도의 강력한 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상황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삼성은 제 강력한 주장에도 콧방귀도 안 뀌더니 이내 파업이 길어지자 인도 공장의 전면 철수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굉장히 무모한 결정처럼 보였기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삼성이 인도에서 공장을 철수한다면 그건 인도에게 엄청난 경제적 타격으로 작용하긴 하겠지만 삼성도 상당한 타격을 입는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삼성이 이런 감정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삼성이 칼을 빼든 이후 저는 이런 삼성의 결정에 당황하고만 있을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정부에서는 삼성 공장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인도는 국가 괴멸급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고 인도는 반드시 삼성을 잡아야 한다며 뒤늦게 외교부를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언제는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저처럼 손 놓고 구경할 때는 언제고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뭘 어찌할 수가 있다고 이러는지 저는 인도 정부의 대응에 학을 떼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외교부의 대응과는 별개로 인도 정부 관계자가 해온 주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제 생각보다도 인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거든요.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인도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될 것입니다. 현재 삼성 공장에서 임금을 받는 인도 노동자들만 해도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수십만 명입니다. 심지어 삼성 노이다 공장만 해도 7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죠. 그리고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를 고려할 때 삼성 공장이 인도의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훨씬 더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삼성 공장이 지어지기 전 이곳들은 전부 허허벌판의 논밭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공장이 들어오면서 삼성 공장 노동자들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생겨났죠. 또한 삼성 공장의 원자재, 포장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물류, 운송 및 현지 공급업체도 죄다 망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인도의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삼성 공장에서 해고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삼성 공장 덕분에 파생된 일자리까지 전부 사라질 것이고 이건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통계청에서 조사해본 결과 이러한 지역 경제의 붕괴는 인도 전역에 퍼지며 결국 한국의 기업들이 철수하기만 해도 인도 GDP의 8%가 하락하는 그야말로 경제 붕괴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2020년 전염병 사태 때문에 삼성 공장이 일시 가동 중단된 이후 인도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지역민들은 일을 하지 못해 지역 경제가 붕괴되었으며 이러한 지역 경제 붕괴는 도시 곳곳으로까지 번지며 인도에는 굶어 죽는 아사자까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의 철수는 그야말로 영구적인 한국 기업들의 철수를 의미하므로 그 여파는 훨씬 더 가혹할 테죠. 또한 한국의 삼성만 해도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인도 사업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큰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삼성이 철수한다면 다른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까지 인도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고 결국 인도에 투자된 자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수백억 달러의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도 산업통상진흥부에 따르면 삼성이 빠져나가는 데에 따른 외국인 투자 철수는 연간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이러한 신뢰 상실에 따른 자본 이탈은 인도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본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절대로 되찾아올 수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자본은 인도의 대체제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들에 흘러가겠죠. 즉, 삼성의 철수는 결국 인도의 국가 붕괴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당신들 외교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런 외교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책상 앞에서 펜대나 굴릴 시간에 인도의 경제 붕괴를 좀 막아보란 말입니다. 그의 주장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인도에 이렇게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니 이건 한국은 가난하고 존재감도 없다던 중국 측의 주장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인도 정부도 한국의 간을 보며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었으면서 일이 터지자 모든 독박을 외교부에 씌우려고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아무튼 이건 국가 재난급 위기 상황이 분명했고 결국 저는 직접 한국의 삼성 본사로 가서 삼성을 설득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저만의 전략이 존재했죠. 그건 바로 위기일수록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 전공법을 쓰는 거였습니다. 삼성이 강력한 기업이라는 건 인정하겠으나 저는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는 삼성에만 의지하는 가난한 국가라고 생각했는데요. 한국인들이 인도 길거리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는 꼴을 보면 이런 나라가 부유한 선진국일 리는 절대로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후진적이고 가난한 면모들을 포착하고
이런 가난한 한국임에도 삼성까지 인도를 나간다면 생산력에 문제가 생긴 한국은 훨씬 더 가난해지며 결국 경제붕괴에까지 이를 거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의 공장 철수는 한국과 인도 모두에게 큰 피해로 작용할 테지만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한국이 잃는 게 훨씬 크다고 주장하며 그야말로 겁을 줘서 삼성 공장 철수를 막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파견에서 삼성 공장 철수 철회라는 성과를 얻어낸다면 저는 막대한 지지를 받으며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게 분명했어요. 그렇게 저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파견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으므로 저는 국비로 파견을 가는 게 아닌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가난한 국가임이 분명했기에 물가가 거의 인도 수준으로 저렴할 것이 분명했고 저는 사비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여러모로 얻을 게 많았기에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서울에서 저는 곧바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배에서 엄청난 신호가 왔기 때문인데요. 저는 본능적으로 이건 절대로 참을 수가 없는 신호임을 직감했고 필사적으로 화장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인도에서나 상류층이었지 한국에서는 그저 한국어도 전혀 못하는 외국인일 뿐이었고 당연히 화장실을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는데요. 솔직히 이런 경우 인도에서는 그냥 길거리에서 볼일을 해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아무리 상류층이라고 해도 인도에서는 공중 화장실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상류층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곳들이 많거든요. 저는 나름 외교부 관계자로서 외국에서까지 이런 짓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체면을 지키기엔 제 안에 악마의 덩어리는 금방이라도 세상 밖으로 빠져나올 것 같이 사정없이 출구를 향해 노크했는데요. 결국 저는 이러다 바지까지 전부 버리겠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비우기 위해 근처의 숲을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솔직히 한국인들도 똑같이 인도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곤 하고 또 이런 교양 없는 한국이기에 한국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공중 화장실은 찾아볼 수 없는 국가임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필사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마침내 바지를 벗는 순간 저는 웬 한국인 여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치 야밤에 집을 털다가 주인을 마주하게 된 도둑처럼 순간적으로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여파로 금방이라도 나올 것만 같던 지옥의 덩어리들은 일시적으로 쏙 들어가 버렸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인 여자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거의 원시인이라고 생각했는지 마치 유치원생에게 교육을 해주는 유치원 교사처럼 저를 어르고 달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며 영어로 말을 건네왔거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볼일을 보는 게 불법이고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죠. 한국에서는 눈만 돌리면 공중 화장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녀는 저를 능숙하게 화장실로 안내했는데요. 저는 도대체 그녀가 이곳 근처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나 절박했던 화장실에 입장할 수 있었고 단 3초 만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한 볼일을 처리한 저는 그제야 화장실의 전경이 눈에 들어와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곳 공중 화장실은 무료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곳 화장실에는 상류층인 저희 집에도 없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데는 맞춤형 수온과 좌석 온도까지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화장실 칸은 사용 후 즉시 활성화되는 자동 탈취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저는 그렇게나 묵혀뒀던 지옥의 덩어리들을 배출했음에도 아무런 악취도 맡지 못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몇 없는 공중 화장실에서도 뭔가가 부패하는 냄새가 사정없이 올라오기에 사람들은 그러한 악취를 맡기 싫어서라도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볼일을 보곤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무료 공중 화장실임에도 놀라운 인프라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화장실은 모션 센서 기술을 통해 모든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었고 덕분에 극강의 위생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터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 터치리스 수도꼭지, 그리고 모션 센서를 통해 인식되는 비누 디스펜서와 핸드드라이어 등 인도에서는 5성급 호텔 화장실에서도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인프라가 한국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구비되어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화장실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정말로 길거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었다면 화장실에 이렇게나 많은 투자를 할 리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제가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던 인도 길거리에 쭈그려 앉아 볼 일을 보는 동아시아인들이 정말 한국인이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이 정도의 화장실 인프라를 보니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런 수준 낮은 행위를 할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화장실에서 나온 뒤 저를 도와줬던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녀는 제가 다시금 길거리에 대변을 볼 거라고 생각했는지 제 휴대폰을 낚아채서 별도의 지도 앱을 다운로드해 주었고, 이내 지도 앱에 화장실을 검색하면 근처에 있는 수많은 공중화장실을 찾을 수 있다며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정말로 한국에는 눈만 돌리면 공중화장실이 존재했고, 아무래도 그녀가 제게 곧바로 공중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준 건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화장실 인프라와 어디에서든지 빠르게 화장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이로운 시스템 덕분인 듯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설마 이 모든 화장실에 제가 봤던 비데와 모션 센서 시스템이 전부 구비되어 있는 거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이 한국인 여성은 무슨 그런 것 가지고 놀라냐는 듯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죠. 당연하죠. 심지어 당신이 다녀왔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치고 그다지 시설이 좋은 편도 아니었는데요. 한국의 웬만한 공중화장실에는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까지 구비되어 있고, 스마트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통해 비누와 휴지 등의 소모품 재고와 청소 여부까지 자동으로 파악하고 담당 직원에게 알림을 보내주고 있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화장실을 두고 길거리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려고 하다니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수치심이 들어 얼굴을 붉힐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나라면 고작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이 정도로 수준 높게 유지할 수 있단 말인지, 저는 아무래도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던 모양이었기에 상황이 점점 꼬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부유하고 경제가 튼튼하다면 삼성이 인도 공장을 철수해도 그다지 타격으로 작용하지 않을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물가는 인도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높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분명 인도와 비슷한 수준의 물가를 보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인도보다 몇 배는 비싼 물가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깜짝 놀란 저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나 비싼 물가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싶어 편의점 직원에게 월급을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마저 인도의 외교부 관계자인 저보다도 더 높은 월급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양국의 경제력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었고, 저는 도대체 중국인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을 폄하한 건가 싶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선진국이었고, 인도는 그런 한국의 아니란 태도를 보이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물론 숙소를 예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당연히 숙박비 면에서도 인도와 비교도 안 됐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나 비싼 숙박비는 난생 처음 받고, 결국 인도 상류층인 저였지만 어쩔 수 없이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숙소를 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경악을 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이곳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숙소였고, 이곳 숙박비가 저렴했던 이유는 바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이곳 무인 호텔에는 별도의 직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스템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는데요. 덕분에 저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스마트폰을 통해 입실 QR코드를 받을 수 있었고, 호텔 입구의 키오스크를 통해 체크인할 수 있었죠. 심지어 숙박에 필요한 각종 비품이나 간식 등은 1층의 비품실에 전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을 보고 한국은 정말 미친 국가라고 생각하며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비품을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개방해뒀음에도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다면 이건 곧바로 도둑 맞을 게 분명했거든요. 인도에서는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을 훔쳐가는데 어떻게 한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인 시스템을 구비해 둘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말로 도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지 비품실을 개방해뒀음에도 물건이 털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제가 한국의 후진적인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1시간 정도를 숨어서 지켜봤음에도 한국인 투숙객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나올 뿐 절대로 물건을 훔치거나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지 않았기에 저는 이런 게 바로 선진국의 시민의식이구나 싶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떻게 후진국이라고 하는 건지 저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사람을 헷갈리게 했던 중국인 외교부 관계자들을 향해 허공에 대고 욕짓거리를 퍼부을 뿐이었죠. 물론 객실도 놀라웠어요. 이곳 무인호텔의 객실에는 음성명령을 통해 조명, 온도, 커튼을 조정할 수 있는 AI 기반 제어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었거든요. 또한 음악 재생 또는 모닝 알람 설정에 이르기까지 객실의 모든 측면을 관리할 수 있는 음성 활성화 AI 어시스턴트가 함께 제공되었기에 저는 엄청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작 저렴한 무인 호텔이었을 뿐임에도 한국은 최고의 시민의식과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었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의 뛰어난 모습에 감탄을 하면서도 점점 겁에 질려갔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인도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경제대국이자 기술 강국이었고 결국 저는 괜히 한국을 자극했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 공장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인도는 모든 것을 잃겠지만 아무리 봐도 한국이 잃을 건 없어 보였고 또 손해를 본다고 해도 워낙에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는 한국 경제였기에 이건 한국에 있어서 그다지 피해로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았죠. 그러나 저는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이대로 굴종적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본전도 못 건질 게 분명했고 저는 미리 계획했던 대로 한국을 겁줘서 삼성 철수를 막아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회의장에서 허세를 부리자마자 삼성 관계자는 경악을 금치 못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삼성 공장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한국은 완전히 망해버릴 거라고요? 현재 인도 말고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한국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국가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왜 굳이 인도라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그건 인도가 손해보는 거지 한국이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외교부 관계자라는 자가 인도 노동자들이 무슨 요구를 하는지도 아예 모르고 있군요. 삼성은 인도 노동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최신식 통근 버스까지 제공했고 임금 또한 인도 내 다국적 기업들 중에서도 최고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금을 2배를 올려주고 최신식 버스의 교통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건 애초에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도 이러한 급진적인 임금 인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더러 삼성이 인도에 공장을 지은 까닭은 인도는 삼성이 공장을 짓는 대신 혹여나 있을지 모를 불법 파업을 막아주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도 정부는 상황이 닥치자 방관만 하고 오히려 인도 불법 파업 노동자들 편을 들어주더니 이제 와서 협박이나 하며 공장 철수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니 당신들은 대체 양심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한국인 관리자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차별하며 푸대접을 하고 있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인도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고 있다고요? 외교부 관계자라는 자가 이런 수준 낮은 말을 하는 것만 봐도 인도의 처참한 현실을 알 것만 같아 한숨이 나오는군요. 당신은 한국에서 하루 정도를 머물렀다고 했는데 하루를 머물고도 한국인들이 그런 짓이나 할 사람들로 보이나요? 이건 전부 중국이 한국 공장의 근무 조건에 대한 불만을 과장하여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한국과 인도를 이간질하기 위해 인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언론에서 허위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중국은 진작부터 사이버 부대와 위장 언론을 만들어 가짜 뉴스와 선동을 이어나가던 중이었고 결국 이들은 인도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킴으로써 파업에 동참하도록 한 것이죠. 설마 인도는 아직까지 이 정도 정보도 알아내지 못했던 건가요? 자, 보세요. 현재 한국인 공장 관리자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함부로 다룬다는 기사를 낸 언론들을 보면 이들은 전부 인도계 언론처럼 보이지만 죄다 중국 자본을 바탕으로 한 중국 언론이잖아요. 이러한 유사 인도 언론들은 한국인들의 노동자 학대에 대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고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는지 중국이 운영하는 공장의 조건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다른 나라의 파업이 어떻게 더 나은 임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지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선동 덕분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여 파업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었다면 진작에 저지했을 이러한 급낮은 선동을 어째서 인도는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들이 게시한 한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는 영상들을 좀 보세요. 이게 정말로 한국인처럼 보이나요? 영상들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다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 국기 키링이 달린 배낭이나 티셔츠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들은 딱 봐도 중국인이 분명합니다. 한국인들은 절대로 중국 관련한 굿즈들을 착용하지 않고
중국어도 하나도 모르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도에서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정보를 한국에서는 일개 기업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이러한 중국 언론이 퍼뜨린 영상 속의 길거리의 볼일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물론 저는 한국어와 중국어 구별이 가능했지만 중국인 외교부 관계자들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 모든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할 수 있다고 했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인도인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기에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도인들은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는 수준 낮은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이라고 믿어버렸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절대로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인도의 국운이 걸린 일이었고 저는 반드시 삼성 공장을 지켜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 관계자들이 제시한 이 모든 것이 중국의 공작이었다는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도대체 중국이 한국을 깎아내리고 한국과 인도 사이를 이간질해서 얻는 게 뭐냐며 억지를 부려봤는데요. 그런데 삼성 관계자는 곧바로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더라고요. 그걸 아직도 모른단 말이에요? 당신 정말 외교부 관계자 맞나요? 한국에서는 외교부 실습생조차 알 법한 일을 어째서 외교부 관계자라는 당신이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요? 자, 보세요. 인도에서 한국 제조업이 중단된다면 중국은 즉각적인 혜택을 얻게 됩니다. 인도 내 한국 공장이 장기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한국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다른 곳으로 생산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를 통해 중국은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제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의 전자산업은 압도적인 기술력 차이로 인해 늘 한국에 밀리기만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한국이 고꾸라진다면 중국은 인도에 비해 더 안정적인 제조 허브로 자리매김하여 한국의 투자와 계약을 중국으로 다시 유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좋지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전자제품에서 시작된 수출 능력 저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으로 확산되어 갈 것이고 결국 한국의 인도에서의 수출 역량이 감소한 틈을 타서 중국은 다른 산업에서 마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 및 브랜드 신뢰도를 따져보면 중국이 한국을 능가할 리는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갖은 더러운 수를 총동원해서라도 한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또한 한국 공장의 파업이 장기화되어 한국과 인도 간의 관계 악화로 이어진다면 중국은 한국과 인도의 동맹관계 단절을 통해 지정학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 국방, 경제 파트너십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키려는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막는데 전략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중국은 한국과 인도 사이의 쐐기를 박음으로써 이 두 나라가 아시아에서 강력한 지역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인도는 특히 미국과 호주와 같은 동맹 조직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균형추로 간주되고 있기에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고 있죠. 그러나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중국은 이를 이용해 한국과 인도 같은 지역 군사강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놓고 지역 분쟁을 일으킬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혼란은 결국 양국에게도 엄청난 손해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인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에서나 상당히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수준이 이렇게나 낮다면 그건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의 선동과 분열 전략에 그대로 당하기만 하고 또 아무리 중국의 선동이라고 해도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장기 파업에 돌입하는 등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린다면 그건 인도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가치가 없는 국가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인도의 수준을 보니 아무래도 한국은 인도보다 미국이나 호주와의 군사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또 질 좋은 노동력을 제공할 다른 국가를 찾는 게 더욱 이익처럼 보이고 결국 삼성을 비롯한 다른 한국 기업들은 욕심 많고 수준도 낮은 인도에서 전부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허세를 부리다 본전도 못 건진 상황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삼성 관계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한번 신뢰를 잃은 상대에게는 국물도 없는지 그저 매정하게 되돌아설 뿐이었고 저는 그렇게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고 삼성 관계자에게 겁을 줘서 협상을 승리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고 인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도 경제의 붕괴는 불보듯 뻔하고 저는 외교부 관계자로서 한없는 무력감과 좌절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